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중소형주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러면서 새 경기 사이클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시간에는 2021년은 소재, 부품, 장비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한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자년이 얼마 안 남았죠. 하얀 쥐, 경자년 2020년을 보내고 이제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때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가운데 지수의 상승 흐름 속에서 그 상승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그 근간이 되는 이유들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이후에는 미래 소재, 그죠? 미래 소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온 초전도체라든지 자가발전 세라믹,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바이오 리액터, 그리고 그린 에너지 부분에 차세대 태양광이라든지 페로브스카이트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습세 플랫폼, 그리고 비대면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 뭐 5G를 넘어서 6G와 관련된 상황, 또 거기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2차전지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건 가장 기본이고, 그죠? 미래차와 관련된 상황 부분, 그와 연관된 산업, 이런 부분들 속에서 획기적인 산업의 혁명,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하고 숙지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1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도 마찬가지고 그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력, 어떤 흐름들, 경쟁력을 갖고 있고 한 부분 속에서 그 기업의 실적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접근한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그 산업의 맥락을 이해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2021년 소부장 르네상스 시대 시작,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그 소부장 위기감이 고조되었었던 부분을 연역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2018년부터 그죠? 일본하고의 관계가 안 좋게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해서 이 일본과 안 좋은 사이가 됐죠. 그런데 실질적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준비해서 안 좋은 과정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이 올해 7월 4일 날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그죠?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한일 간의 관계 악화가 엄청나게 진행됐죠. 고순도 불화소, 이게 이제 고순도 불화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배경, 그 흐름 속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소재 부품 장비 부분을 얼마만큼 키워나갈 가능성이 있고 키울 것이냐, 그 키울 것이라는 건 결국 산업의 경쟁력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제 고순도 분화소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 세정 공정에 사용되는 부분인데, 주요 일본 공급업체가 스탈라 케미파나 모리타와 공업이 독, 저, 경쟁 우위에 있고, 포토레지스트
포토레지스트 이쪽 부분은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하는 부분인데 JSR이나 토쿠시네차학이나 후지필름 이쪽에서 이제 일본이 주요 공급을 하고 있죠. 폴리이미드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재료이고 사실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로 실시한 수출 규제가 강제징용 한국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인데 사실 일본은 한국 경제 모델을 가마우지와 비교하면서 수출 제한을 통해서 한국 경제 정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오랜 기간 믿어왔고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한 게 올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경제학자 중에 일부는 한국 경제를 가마우지 경제라고 부릅니다. 가마우지 경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수출을 제한하면 한국은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는 내용인데 일본 경제평론가 고모로 나오키가 1988년 한국이 붕괴라는 책에서 한국의 경제를 냉소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생명선은 수출에 있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본의 자본재 중간 생산물의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어서 마치 가마우지 같다고 평가한 부분에서 유래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 일본의 사고 부분이 일정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자기네들 손해가 나면 왜 했겠습니까? 그죠? 자, 국내 소부장 산업은 앞으로 한국 제조업의 미래 성장과 열쇠를 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이 수제 부품 장비 쪽 라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 것이냐 그리고 성장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눈여겨봐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2021년에 그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이 소재 부품 장비 이 업종 섹터의 힘이 상대적으로 대형성 종목보다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 수출 규제 3개 품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고순도 플러스소 반도체 제작 과정 중에서 식각 공정, 클리닝 공정, 이 세정 공정에 사용된다고 했었죠. 그런 국내 생산 부분에 있어서 SK 머티리얼즈나 솔브레인 이런 이 공장 신증서를 통해서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수입처를 중국과 대만에서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EV용 포토레시스트 이 부분은 반도체 웨이퍼의 회로 패턴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미세하게 그릴 수 있는 제품일수록 기술력이 높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듀퐁 유럽의 듀폰으로부터 다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폴리이미드 이쪽 부분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판 제작에서 사용하는데 코오롱 인더스트리나 SKC 이쪽 부분에서 양산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해외 수입처 다변화라든지 그리고 대체 소재 개발로 인해서 단기적 대응은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화 수소가스는 SK 머티리얼즈가 순도 5-9급 99.9999 프로 양산에 성공을 했고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뭐 이렇게 성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부분에 있어서의 업종별 자체 조달 수준입니다. 자, 업종별 자체 조달 수준을 보게 되면 사실 반도체가 27%밖에 안 되고 디스플레이가 45% 그리고 섬유가 52%, 석유화학 57%, 기계 61%, 조선 62%, 자동차 66%, 철강 71%. 그러니까 좀 어떻게 여러분들 딱 보시면 산업에 있어서 옛날에 그 중후장대한 쪽 부분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조선, 가전, 기계 이런 쪽 부분은 그래도 업종별 자체 조달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고 50% 이상 되는 부분인데 반도체라든지 이 디스플레이 이런 신산업과 연결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자급
수입률이 낮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런 산업 쪽에서 이 반도체 소부장 쪽 라인 부분도 뭐 충분히 경쟁력을 갖는다면, 그죠?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에 도달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50년이라고 발언한 경제단체 부분, 이 일본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만만히 봤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사실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50년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어떻게 단정지어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한일 기술 수준 격차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한일 기술 수준 격차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2014년에는, 그죠? 2014년에는 이 한국과 일본, 그죠? 왼쪽이 한국이고 파란색 부분이 일본인데 2014년에는 78.4%, 그죠? 그리고 일본은 93.1%, 뭐 요 정도다라고 봤고, 2016년에는 78.6%, 92.7%, 또 2018년에는 76.9%, 87.9%. 자, 요렇게 지금 뭐 격차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 수준의 격차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으면서 2014년에는 2.8년 정도, 그죠? 기술의 격차 연도로 따지면 2.8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다라고 봤다면 지금은 1.9년 정도 나고 있다. 하늘의 기술 격차가 요 부분의 표가 이제 IBK 투자증권 자료 부분에서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과 일본의, 그죠? 이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의 경쟁력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내 소부장 기술력은 일본의 89.3% 수준으로 조사된다고 하죠.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정말 50년의 차이가 나냐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 수입의 68%가 소재, 부품, 장비이고 미국이 41%, 유럽이 46%, 중국이 53%,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본 수입의 68%이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제지요. 그죠? 중소기업중앙회가 소부장 중소기업 1,007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력 수준은 일본의 89.3% 수준이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력 경쟁력의 변화를 보게 되면 요 이제 파란색이 20년이고, 그리고 아래 회색이 2019년인데 그 화학 제품 제조업 쪽 부분은 96에서 97.8%, 그리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는 97에서 101%로 증가한 게 보이죠. 식료품 제조업은 아직 5% 정도 차이가 나고, 또 특히 1차 금속 제조 이런 쪽은 차이가 9% 정도 나고, 또 전자부품이나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체 이쪽도 한 7% 정도 차이가 나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20년 91.6% 정도의 경쟁력, 이전 2019년에 89.6%보다는 많이 상승된 게 보일 겁니다. 자, 일본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면 글로벌 GDP, 중국 GDP 추이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GDP 추이를 볼 때 G7의 이 회색 막대기가 증가하는 것 속도보다 사실은 2006년부터 중국의 이 파란 막대선의 그 상승 각도가 가팔라졌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뭐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준 상황이고, 어떻게든 중국이 지금 G7 국가의 이 GDP 흐름 부분을 내서 차지하는 비중 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견제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런 부분이 이제 세계 경제 질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본 경제산업성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체 기업 수는 1986년에 535만 개에서 2016년에 10년 만에 358만 개로 180만 개를 감소하고,
그런 흐름들이 그 일본에 있어서의 계속해서 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한국을 제재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2020년 블룸버그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혁신성을 나타내는 국가, 이 국가별 혁신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때 이제 이 1등인 나라가 독일이고 우리나라가 2등, 그리고 3등이 싱가포르였습니다. 일본은 12위. 그만큼 일본이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본 경제의 역동성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 CEO의 평균 연령이 1995년에 47살에서 2015년에는 66세로 거의 뭐 20살 가까이 높아졌고, 디지털 기업의 리더는 전체 기업 수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뭐 일본의 경제력 상실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과 일본 소부장 산업의 이 도표 흐름입니다. 한국이 여기 왼쪽에 놓여 있고 일본이 폭넓게 퍼져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도표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 산업에서 일본의 전유율이 하락한 것은 분명한데, 아직도 평광판이나 유리판, 그리고 PR 광학 장비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경쟁력을 한국과 중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첫 번째 전략으로 이제 한국향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는데, 이런 일본 소부장 규제 조치로 국내 소부장 산업이 이렇게 옆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2021년에 계기가 일정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일본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국내 소재 장비 부품 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말이죠. 자, 그런 흐름들에 살펴볼 때 글로벌 제조 산업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G2C 시스템, G2C라는 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스템과 세계화는 명분 아래 몇몇 국가에 편중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난리가 나니까 이 글로벌 제조 산업의 그 밸류 체인 하단에 놓여져 있는 중국과 그죠? 베트남 이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특히 뭐 베트남은 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죠? 중국에서 이 코로나 확산이 제일 처음에 발생을 하면서 글로벌 체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각 글로벌 그 선진국들이 중국의 밸류 체인을 갖다 놨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리쇼링이라고 해서 뭐 다른 나라나 그죠? 다른 나라 쪽 부분으로 이제 분산화하는 과정, 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던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분의 도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놓여져 있는 기존 밸류 체인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재편하는 움직임이 전개됐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갖는 요인은 비용 효율이라든지 시장 접근성이라든지 국제 규범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전통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가졌다면, 지금의 글로벌 밸류 체인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 재편 움직임을 가지려고 하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또 그리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무역이 부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이동이 제한될 경우에 거기에 대비하는 부분, 또 어떤 한 나라의 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런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신뢰와 안정을 찾기 위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 방안으로 리쇼링의 다변화, 리로케이션의 흐름, 그죠? 공장을 이전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보호무역 부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글로벌 밸류 체인지를 RVC 쪽으로 바꾸는 부분.
그리고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언택과 디지털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주요국의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율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선진국들은 그죠? 높은 부분입니다. 그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쪽 라인 부분에 글로벌 밸리체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그런 부분들 속에서 넥스트 노멀 시대를 야기시키면서 리쇼링이나 이 글로벌 밸리체인 재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보유 여부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산업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리쇼링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일본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군해야 되겠죠. 우리 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그죠? 자, 한일 분업 관계가 구체화된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과거의 거래 관행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그죠? 자, 한국 대기업들은 과거 일본과의 성공적 협력 경험을 살리고 거래선 변경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일본 소부장 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해 왔었던 겁니다. 또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은 기술적 우위라는 강점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해당 분야에서 한국 대기업과 먼저 거래한 선발자로서의 기득권을 충분히 향유하면서 후발 주자들의 진입을 손쉽게 막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 중에 93%가 소부장입니다. 자, 2001년에 그죠? 대일본의 전체 무역 수지가 101억 달러인데, 그죠? 전체 무역 수지가 101억 달러인데 일본 소부장 무역 수지가 128억 달러로 더 컸었죠. 2018년 부분들에 보면 전체 무역 수지가 241억 달러인데 소부장 무역 수지가 224억 달러. 아직도 엄청나게 무역 적자가 진행 중이잖아, 일본에게. 자, 이런 소부장 고도화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은 필수적이겠죠. 그죠? 당연한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고 2020년에 본격화되고 있고 2021년에는 더 본격화된다는 거예요. 지난해 2019년 대책을 보면 소부장 R&D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 2019년 8월 28일 날 일본 수출 규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급망의 안정화, 또 100대 핵심 전략 품목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집중력이 약했었다면 2020년 10월 14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밸류에이션 체인의 재편, 좀 적극적인 부분으로 바뀌었고 미래 신규 공급망을 창출하고 선점하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 여러 가지 안들을 놓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소재 공정 시스템 통합 지원, 그리고 희소 금속 저감 R&D 추진, 그리고 강소특구 현신, 랩 등 지역 거점 확대, 2차 전지 등 중대형 실증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로 구체화되면서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소부장 정책은 현 주력산업 경쟁력을 이어나갈 차세대 주력산업과 관련된 미래 선도 품목을 발굴하고 선점해 초격차 R&D 역량을 국내에 확보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 R&D 투자액이 그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그죠? 증가율 면에서는 2021년이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절대 금액은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소부장 정책 기본 방향에도 나타나 있다. 그죠? 기존의 6대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금속 이 주력 산업 고도화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미래 소재, 바이오, 그린 에너지, 비대면 디지털 이런 신산업 창출의 부분까지 더 집중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국판 류들이 1조 9천억 원을 투자하는데 디지털 류들은 1조 1천억 원,
그 디지털 뉴딜 부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5G 등 디지털 핵심 기술 및 비대면 산업 기술 개발, 그리고 SOC 디지털화에 투자를 하고, 그린 뉴딜은 녹색 도시 인프라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 산업 육성, 이런 부분에 투자한다. 그것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전에 여러분들께 동영상 업로드를 했었던 부분, 그죠? 해상 풍력이라든지 수소 산업이라든지, 그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동영상 업로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 이제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2차전지, 풍력, 태양열, 수열 에너지, 전력 산업의 변화 흐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반드시 동영상 업로드, 기존 지나가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섹터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런 섹터 산업이 움직일 만한 타이밍에 또 비중을 확대하고 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주력 산업 고도화 정책 방향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AI 반도체, 초저전력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크로 LED라든지 퀀텀 닥, 전기전자 부분에 있어서는 전고체 전지, 차세대 센서, 지능형 디바이스, 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플라잉카, 그리고 기계금속에서는 로봇이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된다. 2021년은 소재 부품 장비의 르네상스의 시대가 오고 지수 부분에서 다소 부담인 구역에 와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단순히 여러분들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부분은 기계에서도 또 화학에서도, 그리고 2차 전지, 5G, 그리고 바이오, 이쪽 부분을 망라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 부품 장비에 2조 2천억을 투자한다.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338개 품목에 대해서 생산기술 확보 및 기술 고도화 자금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바이오 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에 2조 3천억을 투입한다 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바이오 헬스 산업 1조 7천억, 미래차 산업에 4천억,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3천억, 거기에 팹리스 등 유망 분야에 투자해서 원천 기술이 제품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 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 효율. 자, 이러한 신산업 창출 정책 방향에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미래 소재와 관련된 부분, 그죠? 자가발전 세라믹이라든지 상온 초전도체라든지, 바이오 쪽에서는 실시간 진단 솔루션, 초대형 바이오 리액터, 그린 에너지에서는 차세대 태양광, 수소 플랫폼, 비대면 디지털 통신 관련해서는 6G 통신, 총연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 왜 공부해야 되냐면 그러한 부분들에 의한 주도 흐름들이 2021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했죠. 그죠? 새로운 신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 그 새로운 신사이클에 맞는 변화, 흐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흐름들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죠? 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르네상스 시대가 되돌아온다 라는 부분하고, 또 그 속에서 2021년 주식 전망을 하면서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움직일 건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